단원이 끝나고 두 번째 단원입니다. 1차 과제 공지사항이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1차 과제는 중간고사까지의 진도 범위 속에 우리가 배우는 시인들 한 7, 8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시인을 선택하고 그 시인의 시 최소 두세 편 이상 연결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분석과 해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제물 안에 블랙보드 과제물 안에 작성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편집 한글 파일 편집 방식 이런 구체적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소 분량도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공지 볼 수 있나요? 4월 14일 4월 14일 일요일까지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집을 잘 구해서 여러 번 읽고 내가 내 경험을 토대로 최소 3번 정도 이상, 3번 이상은 읽어야 뭔가 거기서 자신이 새롭게 발굴할 만한 해석, 새로운 해석을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고 상식화되어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좀 찾아내야 된다.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고고학자가 발굴을 해서 그 어떤 과거의 유물을 찾아내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시를 분석하는 혹은 비평을 분석하는 이제 문학을 연구하고 분석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기본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논지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거나 읽었던 책들 많이 이론서들 많이 읽잖아요. 철학적인 이론서, 뭐 사회학 이론, 정신분석학 이론 아주 다양한 인문학 이론들이 읽고 지식의 폭을 넓힙니다. 근데 그러한 지식도 잊어버리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사실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사실은 뭐예요? 텍스트가 숨겨놓은 그 고고학자가 발굴해내듯이 유물을 발굴해내듯이 그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죠. 고고학자가 그 유물을 찾아내는 그래서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는 것은요. 지금 첫 번째 단원에서 조지훈 시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내가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충족 조건은 기납적으로 기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나 자기 주장을 그죠? 자기가 제시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생각을 혹은 주장을 도출해야 되는 것. 이게 기납이죠. 어떤 생각이나 개념에서 출발해서 여러 사례들, 그죠? 여러 경우의 수에 그걸 적용하는 것은 연역이고요. 그래서 문학 연구는 철저하게 연역이 아니라 기납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고고학자가 유물을 캐내듯이 발굴해내야 된다는 비유를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연역적으로 하지 말고 기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참고해서 읽고 자기가 지금
선택한 그 시인의 시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 시인의 시집, 그 시 작품, 그게 물증인데 물증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말고 과대 포장하지 말고 있는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에 국한해서 철저하게 해석해 나가면 좋은 과제물이 되고 앞으로 좋은 비평가가 될 수 있고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 시인의 시세계가 가지고 있는 주제, 의미, 그죠? 내용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통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의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포착해야 된다고요? 의미를 처음부터 포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형식적 특수성, 이 시인이 다른 시인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형식적 요소들, 그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비유와 상징일 수도 있고 운율, 그죠? 리듬일 수도 있고 화자나 어조 등등 그 밖에 무수히 많은 형식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예요? 물증으로 삼아서, 그죠? 증거로 삼아서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새로운 의미를 발굴해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마치 지금 고고학자의 발굴에 내가 비유했는데 또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과제물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고고학자의 발굴 또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혹은 탐정, 범인을 찾아야 돼요. 그죠? 범인을 찾는데 철저히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심정으로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다 무효가 됩니다. 그 심정이 바로 어디에 해당될까요? 처음부터 내가 의미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를 읽고 그 시집을 다 읽고 이 시인의 주제는 뭐다. 그렇게 찾아낸 것은 심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물증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어떤 형식적 요소. 형식적 요소는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형사가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뭘 중시합니까?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고. 그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 철저하게 과학수사를 하죠. 그게 뭐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찾으면 핏방울 하나, 그죠? 침 하나, DNA, 요즘 과학 수사가 발달해서 그죠?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시에서는 바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 형식입니다. 그런 점을 이거는 아주 뭐 과제를 하든 논문을 쓰든 평론을 쓰든 기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초에 해당되는 기준을 잘 유지하면서 과제물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단원 제목이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연구입니다. 첫 번째 단원하고 제목에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조지훈 씨의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 연구였죠. 첫 번째 논문이요. 자, 그때 청각적 이미지는 형식에 해당되고 내가 조지훈 씨 집을 여러 번 읽어보고 뭔가 새로운 걸 발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형식, 그걸 청각적 이미지에서 찾았죠. 왜? 그동안 그것은 간과되어 왔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포인트는 놓쳤으니까. 새로운 발굴을 하는데 중요한 뭐가 돼요? 물증이 되는 거죠.
청각적 이미지를 셋으로 또 분류를 했죠. 자연의 소리, 악기 소리, 소리 없음의 세계. 이렇게. 그건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심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물증입니다. 분명히 악기 소리가 조지훈 시에 나타나고 물소리, 새소리가 나타나고 소리 없는 침묵이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물증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해요? 시의식. 그것은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일종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의미, 작품의 의미, 조지훈 씨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죠? 주제의식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거 여기서도 음악성 했으니까 음악적 특징에 내가 형식적 그 물증을 찾은 것입니다. 세 명의 시인인데요. 한 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 3인 공동 시집을 같이 낸 시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음악적 그 형식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3인 공동 시집의 제목이 1957년에 나온,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그 폐허를 극복하려는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상식이죠. 그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또 연구하는 사람이 논문이든 뭐 과제물이든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새로운 발굴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음악이 있습니다.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이랬어요. 이 세 명이 공동으로 낸 시집인데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죠? 생략되어 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에, 그죠? 상처를 준 어떤 원인이고 음악은 뭘까요? 이 상처를 견디거나 성화하거나, 그죠? 예술로 성화하거나 그런 어떤 요소이고요.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희망인데 희망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 감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또 문학 연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그리고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그 안에서 특히 이 감정의 감정 연구를 요즘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문학 연구자들도 그렇고 예술 연구자들도 그렇고 철학, 뭐 인문학자들이 대체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감정 연구를 최근에.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포괄적인 용어 감정 이외에 정동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그 원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펙트라는 건데요. 이 아펙트라고 하는 것을 정동으로 일본에서 먼저 그렇게 번역했고 한국에서도 정동으로 번역해서 많이 사용하다가 번역이 이상하다. 우리말에 한국말에 잘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정동은 감정할 때 그 정자를 쓰고 움직일 동자를 썼거든요. 그러면 보통 감정과 정서는 거의 유사한 단어죠. 개념이 우리 내면의 어떤 정서적인 면. 그래서 정서나 감정은 유사한데 특별히 거기서 그 감정이라는 범주 속에서 정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왜 그럴까요? 감정의 원어는 에모션입니다. 그런데 정동은 아펙트라는,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달라요. 감정이긴 감정인데 움직일 동자를 썼으니까 행동을 유발할 정도의 뭐예요? 강렬한 감정. 이걸 정동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요즘은 감흥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감흥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개념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그걸 뭐 정면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토스라는 개념도 있어요. 파토스. 이것은 이제 수사학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죠? 이때도 굉장히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파토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정념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정념. 그죠? 자, 그래서 정서, 정동, 감흥, 정념.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는 감정 혹은 정서겠죠.
그래서 파토스라는 용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념으로 그것은 보통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희망 때문에 이제 지금 약간 보충 설명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시집의 제목은 그러하고요.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죠. 아무튼 제목이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세 사람의 시인이 57년에 전쟁 이후에 이런 시집을 낸 것은 전후시, 특히 여기서 전후 모더니즘 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시인의 공통적인 어떤 문학적 지향성은 리얼리즘 시나 전통 서정 시하고는 다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 경향을 가졌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을 1930년대 이후, 적어도 1930년대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리얼리즘, 모더니즘 이런 개념들이 시대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웠으니까 1930년에 가장 먼저 있었던 낭만주의 혹은 상징주의 이런 문해사조로부터 출발한 전통 서정시, 시의 경우에, 한국 시의 경우에, 그 다음에 사실주의로부터 출발해서 카프를 거쳐서 리얼리즘 시에 도달하는 그 리얼리즘 시, 그 다음에 1930년대 초에 한국의 여러 명의 시인들이 모더니즘 시 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발생한 모더니즘 시, 이것이 1930년대에 우리 한국 현대시에 혹은 현대문학에 큰 세계의 어떤 유형을 이룹니다. 유파를 이룹니다. 그것이 50년대까지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굴절되면서 전개돼 와서 이 1950년대에 이 세 명의 시인은 크게 보면 모더니즘 시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문학사 시간에 바로 그러한 한국 1930년대 이후에 한국 문학의 큰 세계의 물줄기, 유파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이 교재의 제목이 현대문학의 구조와 계보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연구는 공시적으로 지금 1950년대라고 하는 이 같은 시대에 이 세 명의 시인이 각각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어떤 관점에서 음악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그죠? 음악적 특성과 그 주제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 명의 시인이 공통분모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그걸 찾아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시적 연구입니다. 이게 구조적 연구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깔고 있는 또 하나의 틀은 뭘까요? 계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보. 그러니까 이 계보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세 명의 시인은 1930년대 한국 문학에서부터 출발한 전통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의 그 계보 속에서는 모더니즘 시인에 속하는 거죠. 지금 50년대입니다. 30년대에 모더니즘 시 운동이 펼쳐졌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이데올로기 대립기에 상당한 정치적 파동을 거치고 게다가 전쟁까지 경험하고 나서 1950년대에 모더니즘 운동이 다시 펼쳐집니다. 그걸 우리가 문학사에서 후반기 모더니즘,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부를까요? 모더니즘 시 운동이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이전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50년대에 펼쳐지고 있는 이 여러 시인들의 모더니즘 시인들의 이 모더니즘 시 운동을 후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반기 모더니즘은 30년대에 이미 있었죠. 김기림을 중심으로 김강균 또 누구예요? 이상 뭐 이런 시인들이, 정지용 이런 시인들이 1930년대 모더니즘 시 운동을 펼쳤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 다시 이 모더니즘 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고,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시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국 현대문학사, 현대시사에서 모더니즘 시라고 하는 이 계보 속에서 이제 50년대의 후반기 모더니즘, 이 세 명의 시인 외에도 후반기 모더니즘에 해당되는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김수영, 앞으로 이제 공부할 텐데 김수영, 김춘수, 조향, 뭐 정경린 등등 후반기 모더니즘 시인들이 대거 이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꾸 옆길로 새서 지금 보충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 수강생들에게 뭔가 그래도 한국 현대 시사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 어디서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옆길로 샜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형식적 특성이고 이걸 물정으로 삼아서 주제의식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물정에서 어떤 의미를 발굴해내야 그것이 법정에서 무효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너무 과대포장하거나 과잉 해석해서도 안 된다. 자기 생각을 여기다가 자꾸 주입해서도 안 되고 특히 뭐예요? 자기가 읽은 여러 가지 철학적 개념, 이론 뭐 너무 많잖아요. 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락강, 뭐 들레즈, 요즘 또 뭐 유행하는 또 뭐 많은 뭐 바디유, 랑시에르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처음부터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작품을 새롭게 해석해내려고 하다 보면 연역이 됩니다. 기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철학 공부, 뭐 정신분석학 공부, 뭐 사회학 공부, 마르크스 뭐 이런 거 이론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물정을 통해서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고 의미를 발굴해낼 때 도움이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역이죠. 그러니까 기납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철학적 이론이나 개념 같은 걸 활용해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일반 독자보다 조금 더 고급 독자로서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그때도 뭐가 중요합니까? 개념을 너무 먼저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철저히. 그래서 자기가 읽었고 공부했던 것들, 이론서들 같은 걸 잊어버리고 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전후 모더니즘 시의 미학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후 문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로 1950년대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역사적 상처를 문학과 예술이 더 뭡니까? 몸으로 체험하고 그걸 성화시키려는 혹은 극복하려는 그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문학과 예술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국 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문학 혹은 예술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갑니다. 자, 이 공동 시집, 세 명이 같이 쓴 공동 시집에 주목한 이유를 여기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후반기 모더니즘 시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경린, 이목원, 박인환, 김수영, 양병식. 박인환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이죠.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화집이라고 하는 게 엔솔로지, 영어로는 엔솔로지고 사화집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시인들이 공동으로 한 권의 시집을 내는 걸 사화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화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에요. 자, 이것도 후반기 모더니즘 시인들의 사화집이고요. 자, 여기 나오죠.
부산 피난 시절 1951년에 조향, 김규동, 이복래, 김차영 등이 후반기 동인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인의 이름 자체가 후반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모더니즘을 의식한 것이죠. 이 동인들이 우리는 후반기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 운동이 여러 그 엔솔로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논문이 연구하려고 하는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입니다. 57년 5월에 나왔어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논문이 김종삼, 김광림, 전봉건이라는 세 명의 시인이 같이 공동으로 낸 이 시집에 주목하고 3인 공동 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이제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이 시집을 같이 내면서 약간의 메모를 그 시집에 덧붙였는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지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집을 내는 이 시기에 1950년대 중반에 57년이니까요. 전쟁도 지나고 있고 음악을 지나고 있고 희망을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지금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지금 그죠? 역사가 지나가고 있다. 그것을 자각하는 일에 충실할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500부 한정판으로. 그래서 이 시집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국립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500부니까 뭐 많이 안 찍은 것이죠. 복사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목에서도 뭐가 제일 눈에 띄나 하면요. 전쟁과 희망은 이건 개념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전후 문학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역사적으로 체험한 것이고, 희망은 우리가 이 폐허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이 좀 특별하죠. 자, 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들에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음악에 주목해 봤습니다. 자, 김종삼의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268쪽이네요) 이 세 시인의 시적 형식에서,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아니라 기법이고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형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 공통점이 음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선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이 공동 시집의 제목도 그렇고, 또 그들이 이렇게 밝혀놓은 이 시집에 붙인 글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구에서는 공통분모,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형식적 물정으로 삼아서 분석을 해서 세 사람의 그 차이도 생각해보고 주제의식이 또 어떻게 다른지도 생각해보는 것이 이 논문의 큰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종삼은 53년에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57년에 전쟁과 음악과 희망가의 10편을 수록합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10편씩 해서 총 30편이 이 공동시집에 수록이 된 것입니다. 과작이란 말은 작품 발표가 아주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작품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10편 중에 이제 음악적 형식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종삼의 시집이 그 밑에 보세요. 12연계가 첫 번째 시집이고 시인학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등등의 시집이 있고요. 이제 작고한 이후에 김종삼 전집이 두 번 출간됩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전집은 나남출판사에서 나온 김종삼 전집이고 2005년입니다. 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나 하면요. 시집이 1969년에 첫 시집이 나왔어요. 12언계입니다. 이 첫 시집의 제목도 음악적 어떤 의미가 있죠. 12언계니까요. 근데 57년에 이 10편을 실었던 것이 이제 이 첫 시집에 수록됐겠죠. 그런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오타가 많이 오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결정적인 오타가요. 자, 그 출판사에서 그런 걸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찾아내야 됩니다. 연구자가. 왜? 시에서 오타가 나면 그건 결정적으로 형식과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때로는 문장 부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출간할 때 혹은 특히 전집을 출간할 때는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 판본인지 정확한 본문인지 그걸 다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작품에서 중요한 오타가 발견이 됩니다. 첫 시집에 12연계가 삼해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 두 번째 연에 나오는 신고라는 단어가 지금 최초에 발표된 이 3인 공동 시집이 먼저 출간되고 그 다음에 69년에 12연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고자가 좀 평소에 잘 안 쓰는 고자입니다. 어린 양 고자입니다. 지금 활자가 보이죠? 밑에 점이 4개 찍혀 있어요. 위에 양자고요. 밑에 점이 하나, 둘, 셋, 4개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12연계라고 하는 69년에 나온 첫 시집에는 그 출판사에서 부주의하게 이걸 마음심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신양인 것처럼 표기를 했습니다. 신고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뭐예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증이 중요합니다. 형사가 살인 현장에서 머리카락을 찾아냈는데 그게 범인의 머리카락인지 아니면 친구의 머리카락인지 이 죽은 피해자를 방문했던 지인의 머리카락인지 구별도 안 하고 이걸 범인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걸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증도 정확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마음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복사를 했는데 이걸 12연계에 그리고 특히 청하출판사 전집, 나남출판사 전집 이 두 권을 이제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전집이 중요하니까요. 철저하게 그걸 다 고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심자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많은 독자들과 연구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암호 같아, 그죠? 암호 같아. 근데 이제 이걸 그 3인 공동 시집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으니까 내가 그걸 한자가 다르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린 양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요, 옥편을 찾아보면 이게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신이고요, 신의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김종삼 시인은 자기가 시를 쓸 때 특별한 경우에 보통 쓰지 않는 한자를 자기가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죠. 신의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 신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미리 내가 지금 이 물증부터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물 닿은 곳, 신고의 구름 밑, 그늘이 안고 묘연한 옛 지 마이나. 엄청 짧은 작품이죠. 몇 줄 안 됩니다. 너무 간단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지 마이너입니다. 제목 자체가 음악적인 제목이죠.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의 반대말이고 장조가 아닌 단조 음악을 얘기합니다. 단조 음악은 그 느낌이 상당히 슬프고
고요하고 차분하죠. 장조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선상에서 마이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음악 소리가 연상이 됩니다. 마이너 음악 소리, 단조 음악이 연상이 됩니다. 자, 짧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상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상징은 물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G 마이너라는 음악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있습니다. 이 G 마이너라는 음악 소리의 속성은 묘연합니다. 묘연하다고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묘연한,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음악 소리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리예요. 자, 안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늘이 안고. 그리고 이 시의 시각적 효과도 어떤 느낌을 줍니까? 물이 닿았다, 구름 아래, 구름 밑으로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물도 소리도, 즉 G 마이너라는 이 음악 소리도, 그리고 옛부터 내려오는 이 소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을 줍니다. 즉 하강의 그죠? 방향성, 하강적 이미지를 이 물도 가지고 있고 음악 소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묘연한 소리예요. 현실적으로 평범한 소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의 이러한 형식적 요소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내가 그 고고학자가 발굴하듯이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자, 이 부분은 해석의 가능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 또 각자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음악을 이렇게 음악적인 요소, 그죠? 음악적인 소리를 물과 구름 아래 이렇게 내려오듯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소리를 제시하고 끝났어요. 엄청나게 여백이 많은 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운을 많이 주는 시입니다. 청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지배적이죠. 그러면 이 시에서 이제 이건 형식만 있나? 즉 형식적 요소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주제를 결정적으로 그죠? 물정으로 제시하는 것이 신고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신고라고 썼어요. 내가 아까 살인 범행 현장에서 물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물증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고자를 마음 밑에 변을, 이게 점이 4개 찍힌 변을 마음심자라고 오타를 내고 그죠? 전지까지 만든 편집자들이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뭔가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만 좀 해석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죠. 물증을 놓친 거죠. 그죠? 범인의 발자국을 그죠? 실수로 지워버린 거죠. 살인의 추억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송강호가 옛날 형사죠. 엉터리 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옛날 그 형사들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과학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범행 현장에서 발자국도 그냥 자기가 실수로 지워버립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물증이다. 신의 어린 양의 구름 밑으로 물이 밑으로 내려오듯이, 이 물은 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물이 내려오듯이 옛날부터 이 G 마이너의 음악 소리가 그늘을 형성하면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죠. 자, 왜 신이라는 한자어와 어린 양이라는 한자어를 썼을까?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내 해석을 다 표현하진 않고 그 다음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내가 말로 그냥 설명한 것들이 이렇게 좀 잘 정리되어서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 분석과 해석이요. 이렇게 교재가 있는 사람은 잘 읽어보면 뭐 마이너가 무슨 의미인지 단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음절 수를 조절해서 행과 연을 교묘하게 배치하죠. 그죠? 처음에 한 글자로 1년의 일행은 물,
한 음절입니다. 근데 이 한 음절만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뭐예요? 여기에 의미 부여가 많이 되는 거죠. 이게 리듬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매듭입니다. 그죠? 어떤 매듭을 딱 주는 거. 물. 한 단어만 썼어. 한 음절만 썼어. 그 다음에 다음 곳. 자, 이런 것들이 분석의 대상입니다. 뭘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리듬을 분석하는 거예요. 행과 연의 그 리듬 같은 것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호흡이 1음절로 된 일행은 호흡이 느리죠. 그런데 3음절로 된 이행은 호흡이 좀 빨라집니다. 물 하는 것은 느리고 다음 곳 하는 것은 좀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호흡의 차이입니다. 호흡은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 형식 분석의 일종입니다. 호흡의 분석이죠. 리듬 분석입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한 행의 그 심리적 길이를 호흡을 심리적 길이 혹은 호흡을 동일하게 두는 습관을 가지고 시를 읽습니다. 그죠? 한 행을. 그런데 한 음절만 있으면 이걸 길게 여운을 주면서 읽게 되죠. 동일한 호흡을 가지니까요. 근데 이게 길면 빨리 읽게 됩니다. 물은 천천히 읽게 되고 다음 곳은 빨리 읽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작품이 보통의 언어하고는 시의 언어는 다르죠. 시는 리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리듬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발굴해낼 수 있다. 자,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 구름 밑은 호흡이 일정하죠. 왜? 3음절, 3음절이니까요. 그래서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늘이 안고는 5음절입니다. 갑자기 또 빨라지다가 3음절 묘연한 보통의 호흡으로 갔다가 옛은 또 굉장히 느려지죠. 호흡이요. 한 글자만 있으니까요. 한 음절만 있으니까 G 마이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 자체가 음악적 리듬감을 호흡을 교묘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리듬 분석이죠. 리듬 분석도 형식 분석의 일종입니다. 자, 이것도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나 의미에 이 호흡도 혹은 리듬도 기여하는 거죠. 그죠? 형식과 주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와 분위기와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분석은 내용 분석과 별개가 아니다. 즉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거의 의미 없는 시,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주제가 없이 형식 자체의 예술성만을 보여주는 시. 그래서 이는 문학을 예술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예술지상주의, 예술성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시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 평론가들이 김종삼의 시를 예술지상주의라고 많이 평가해 왔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 주제가 있고 의미가 있고 특히 종교적 어떤 지향성이 있다. 그게 바로 신고라는 물증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그저 캐내야 되는, 발굴해야 되는 의미의 상당히 중요한 물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 부분을 좀 보세요. 물도 그늘도 하늘의 구름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제 하강의 그 운동성을, 움직임을 이 시 전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G 마이라는 음악 소리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죠? 구름 밑으로 마치 물이 내려오듯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신고가 결정적으로 의미를 좌우하는데 신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요. 그럼 이 구름의 속성은 도대체 신고는 뭘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도 그늘도 하늘이 지상에 내려준다고 하면 이 음악도 하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면 신고의 의미와 함께 어떤 종교적 시의식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이라고
어, 주장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른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도 구름도 G 마이너라는 음악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신고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 주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는 물만이 아니고 정신적 갈증을 해소하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의 의미, 즉 종교적 의미의 생수. 우리가 미네랄 워터를 생수라고 하는데 그 생수가 아니고 정신적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의 의미도 나는 있다고 해석을 해봅니다. 자, 신의 어린 양이 예수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한편에서 신고가 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하기에, 주장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이 논문에서 일단 가설로 생각하고 이 10편의 작품 속에서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는 것입니다. 김종삼의 이 10편 중에서 다른 작품들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종교적 해석을 기독교적 의식이 물에 들어있고 지마에나에 들어있다. 신고라는 단어가 그렇다라고 하려면 다른 작품에서 뭔가가 또 물증이 필요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10편 중에 이 공동시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 주일이 옵니다. 오늘 말은 그리로 돌아가렵니다. 중간에 생략했어요. 길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안식날이랍니다. 저 어린 날 주일 때 본 그림카드에서 본 나사로 무덤 앞이었다는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어 보였던 그날이랍니다. 이런 작품이에요.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 이라는 제목이에요. 주일이라는 단어는 역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주일이 오는데 오늘만은 그리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속적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오늘만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일단은 어렵지 않죠? 이 구절은 아주 쉬운 구절입니다. 모든 이들이 안식날이랍니다. 이 주일은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다. 저 어린 날 주일 때 본 그림 카드에서 본, 자, 그림 카드를 어릴 때 봤는데 그게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기억이. 어떤 그림 카드예요? 나사로 무덤 앞이었다는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어 보였던 그날이랍니다. 이 주일에 그리스도 종교에서 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그림 카드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무슨 시적 장치도 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평이하게 어떤 주일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이런 작품도 있는 거죠. 작품의 수준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나 물증은 됩니다. 우리가 G 마이너에서 신고라는 단어가 도대체 해석이 어려운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방증이란 말을 쓰죠. 그것이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문학을 특정 종교를 홍보합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용운 씨에 나타난 어떤 상징 혹은 이미지 이런 것을 불교적인 사상과 연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삼의 시에 이런 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그 시인의 시세계 속에 그런 사상이 혹은 그런 종교적 색채가 있다면 그건 물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묘연한 음악이란 게 뭘까요? 그게 G 마이너의 음악 소리처럼 들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옛날부터 내려오던 소리이기 때문에 오래된 소리이고, 그것은 이 작품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이 안식일 날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눈물과 관련되는 그런 음악적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각담이라는 작품을 이제 이 3인 공동 시집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현대문학사 시간에도 김종삼 시인은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김종삼의 대표작 중에 한 편이라 그때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이한 작품입니다. 우선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하면요, 이제 주로 이 시도 언어로 창작하는 것이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을 일정하게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구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모습이 돌각담의 모습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형태시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김종삼이 처음으로 개발해낸 게 아니고 여러 시인들이 이런 형태시를 많이, 외국 시인들도 이런 걸 많이 시도했는데, 김종삼의 시 중에서 특히 형태시로는 이 작품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제목은 돌각담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조금 이상하죠. 마지막에 이게 비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행을 채우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형태입니다. 왜? 이 작품이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는 돌탑을 쌓는 것인데, 돌각담을 쌓는 것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포교 놓는데 포교 놓이던 세 번째가 비었다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각담이 빈 자리를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줘서 시각적으로도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등산하면서 산에 가면 이렇게 돌각담과 돌탑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근데 중간에 쭉 빠져버리면 그죠? 불안하죠. 그 모양을 그대로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작품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내가 볼 때 여기도 어떤 리듬과 호흡의 형식 분석을 여기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의미만 갖고 자꾸 찾다 보면 더 정확하게 시를 읽지 못합니다. 물론 의미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만 그 의미에 도달하기 전에 리듬 분석이든 뭐 이미지 분석이든 화자 분석이든 어조 분석이든 뭐 운율 분석이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의미에 더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리듬의 특징은 요런 데 있습니다. 자, 그냥 형태만 이렇게 일정하게 돌각담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예요? 이걸 이제 앙장부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기법도 많이 외국 시인도 쓰고 한국 시인들도 많이 씁니다. 어떤 것을 앙장부망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말로는 이걸 시행 엇붙임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시행을 의미적으로는 계속 연속해서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잘라놓은 것입니다. 행을 잘라놓은 거예요. 요런 겁니다. 각막한 지대이다 기울기 시작했다가, 사실은 시작했다가 여기 와야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우리의 문장을 읽는 리듬과 호흡에 맞습니다. 근데 일부러 행을 여기서 끊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수술을 이 행에다 쓰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앙장부망이라고 합니다. 시행을 엇박자를 주는 것입니다. 시행 엇붙임, 우리말로 여러 번역이 있지만 시행 엇붙임을 가장 정확한 번역 같아요. 시행을 엇박자를 주고 붙여버립니다. 이행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행이 원래 붙어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심리적으로는 이걸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호흡은 끊어졌잖아요. 거기서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의미에도 효과를 줍니다.
음에도 어떤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줘요? 여기서 한참 그죠? 독자의 뭡니까? 심리가 머물렀다가 여기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빨리 이걸 시작했다가 여기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끊어지니까 리듬이 끊어지니까 요 순간 뭐가 강조될까요? 요 기울기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강조됩니다. 각막한 지대는 이게 넓은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지상의 공간이 기울기 시작했으니까 이 기운은 뭐가 느껴집니까? 독자들에게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이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요 앙장부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기울기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운동성이 느껴지게. 이것도 교묘한 어떤 예술적 효과죠. 그러니까 시를 그냥 어미만 갖고 자꾸 읽다 보면 이런 걸 자꾸 놓칩니다. 이 형식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기울기가 중요한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돌각단 모양을 만드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앙장부망의 효과를 통해서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지금 이 평평한 각막한 지대가 기울다가 기우는 이 움직임이 독자의 심리 속에서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연상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어디예요? 꽃폈다죠. 꽃폈다. 이것도 이 동작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강한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혔다 했으니까요. 원래 다가 여기 와야 되는데 혔다 했으니까 칼이 꼽히는 그 장면이 그 동작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앙장부망을 구사한 행위 1행 3행이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쌓았다. 쌓는 행위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 2행과 4행 같은 경우, 5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일치하죠. 앙장부망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미와 리듬이 일치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평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어미와 리듬이 일치하는 이 분절이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어미상. 어미가 지금 시상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예요. 각막한 지대이다, 기울기 시작했다, 잠시 껌이 됐다.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십평형의 칼이 바로 꼽혔다, 경고하고 자그마했다 까지가 두 번째 단계. 왜 여기서 딱 끊어졌으니까요. 일치했으니까. 흰 옷포기가 폭에 놓였다, 또 세 번째 단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역시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교묘하게 그 리듬 앙장부망을 교묘하게 구사함으로 해서 그 네 단계의 어미 단락이 나눠지고 일종의 기성정결 구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미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효과죠. 첫 번째는 전체적인 모양이 돌각담의 모양, 시각적 모양, 형태시라고 하는 효과. 두 번째는 앙장부망의 효과를 통해서 움직임이 느껴지게 만들고, 여기 리듬과 의미와 리듬이 일치하는 부분을 통해서 뭐예요? 의미가 구획되게 만들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성정결입니다. 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의미를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각막한 지대는 지상의 인간 세계입니다. 지상의 공간이에요. 그죠? 도시, 시골, 사막, 광막하니까 이건 사막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평평하지 않고 뭔가 이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유한한 세계고 불완전한 세계다. 죄가 많은 인간 세계다. 기운다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까지가 지상의 공간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을 해. 꺼밋했다가 뭘까요? 꺼밋했다. 잠시 꺼밋했다. 꺼밋했다는 것은 색채가 까마다, 시커멓다 이런 뜻일까요? 내가 볼 때 잠시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움직임의 순간입니다. 잠시 꿈틀했다. 난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해석도 해보세요. 잠시 꿈틀했다는 겁니다. 기울다가 지금 잠시 꿈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십평형의 칼이 바로 꼽혔더니 이 기울기 시작하는 이 각막한 지대에 칼이 꼽혔어요. 그러니까 꿈틀하다가 잠시 꿈틀하다가 멈췄겠지. 그죠? 기우는 것이 멈춘 상태예요. 잠시 꿈틀하다가 왜 칼이 꽂혔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칼이 뭘까? 이 칼을 수식해주는 요 단어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결투할 때 칼, 긴 칼 있죠. 긴 칼은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옆으로 손을 보호하는 이 옆에 이 보호대 같은 게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우로. 그럼 칼의 모양이 전체를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이건 해석입니다. 이 단어도 내가 볼 때는 이상한 단어예요. 이건 없는 단어를 만드는 거죠. 전집은 청아 전집이 있고 나남 출판사 전집이 있는데 십자형의 칼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오타겠지. 어느 게 오타인지 이것도 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튼 3인 공동 시집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전집에는 이거 십자형으로 해서 이것도 뭔가 여러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지. 어느 것이 정말 시인이 최초에 쓴 것인지 이건 찾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튼 이 글자는 다르지만 형태는 이 칼의 모양, 그 손잡이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비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칼이 이 땅에 꼽히는 그 칼의 모양은 십자 형태의 칼입니다. 형태가 십자형의 칼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이건 또 우리 수강생들 각자 해석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십자가가 땅에 꽂히는 장면이다. 칼로 비유를 했지만 자 지금 이 지상의 공간은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기울다가 이 칼이 꽂히니까 꿈틀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너무 지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상이 기성전결로 전개되면서 너무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그 칼은 견고하고 자그마해요. 아주 작은 그 칼이 이 지상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한 거예요. 뭘까요? 그것이 나는 십자가의 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는 일관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G 마이너에서 신고하는 게 신의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받기 어려운 선물에서 이제 주일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나사로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 칼을 십자가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그 속에, 형태적으로는 십자 모양의 십자형의 칼입니다. 형태적으로는. 근데 그걸 십자가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2단계인데 기성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십자가가 꽂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성경적인 모티프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가 꽂힌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상징합니다. 성경책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은 바로 그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흰 옷포기가 포교노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난해한 암호화 같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각자 다 해석을 해보세요. 나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보세요. 나하고 다르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내 해석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 다르게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돌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후에 그 흰 옷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포개에 놓여있다는 것은 깨끗하게 정돈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적인 존재로, 즉 성령으로 부활한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의 죽음이고 이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돌담이 무너졌다 다시 쌓았다 돌각담이 쌓이고 그 바람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돌담을 쌓는 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지만 이 보통의 인간들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직접 자기의 삶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계 혹은 영원한 세계에 인간의 노력으로 돌을 쌓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불완전하죠. 뒤에 어떻게 끝납니까?
돌탑을 쌓고 자꾸 합니다. 하지만 돌각담이 쌓이고 바람이 자고 틈을 타 동원이 잦아들었다. 폭여 놓였던 세 번째가 비었다 하고 끝나는 거죠. 인간적 노력은 결국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걸 그냥 기독교적인 시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궁극적인 해석은 기독교적인 의식이 있긴 하지만 독자를 비롯해서 이 시인도 이 돌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지금 김종삼 시인이 예술을 하고 시를 쓰는 그 과정은 바로 이 돌탑 쌓기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즉 신이 죽고 부활했지만 우리 보통의 인간에게는 그것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김종삼이라는 예술가도 그렇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술을 통해서든 뭐 학문을 통해서든 뭐 돈을 많이 벌든 뭐 명예를 쌓든 아무튼 돌각담을 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지만 이것은 결국은 완성을 못한다는 것으로 이 작품이 끝나는 거죠. 자,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김종삼의 시서기는 마치 이 돌탑을 쌓는 것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 시를 쓸 수 없죠. 그건 문학이 아니죠. 문학 예술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로 가는 거죠. 종교의 세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종삼은 그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돌탑 쌓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이 시를 쓸 수밖에 없고 시라고 하는 예술을 통해서 그죠? 이 돌탑을 불완전한 이 돌탑을 계속 쌓는 것이 자기에게는 시인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내 해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적 시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의식을 찾았다고 해서 김종삼 시인은 종교 시인이다. 기독교 시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예술가가 시인이 끝내 자신의 시를 통해서 돌탑을 쌓듯이 자기 시를 씀으로 해서 그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좌절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형성화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이제 쭉 내 생각을 강의를 했지만 교재에 이제 이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학생들 중에 뭐 지금 이 작품도 1차 과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시인이죠. 김종삼 시인에 관심이 있으면 우선 김종삼 전집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도서관에서 빌리든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전집을 그나마 최근에 나온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그러나 전집이라 하더라도 저런 어떤 완전히 물정이 확정되지 않은 어떤 빈틈들도 있습니다. 아까 신고도 그렇고 여기 십행형도 그렇고요. 내가 각주에다가 뭘 이렇게 적어놨죠. 보세요. 각주 9번. 교재가 있는 사람은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삼까지요. 각주 9번을 한번 보세요. 11번이네요. 교재가 있는 사람은 11번이고 지금 스크린에는 9번으로 나옵니다. 자, 십행형의 칼은 십자형의 칼의 오식으로 판단된다. 이건 내가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서 인용하고 분석한다는 것이고요. 첫 시집 12응계에도 십자형의 칼로 표기되어 있고 김종삼 전집 88년에 나온 청하에도 에는 십자가의 칼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인지는 지금 확정되기 어렵겠죠. 여러 판본이 다르니까 이 한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 조금씩 오해 혹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십자형으로 표기가 됐고요. 첫 번째 시집 12형계는 첫 번째 전집 청하 전집에는 십자가의 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십자형의 칼을 십자가라고 또 판단을 미스한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미스 속에 내가 볼 때는 그 의미가
의미를 짐작해서 이렇게 썼다. 실수지만 그 십자형의 칼이 갖고 있는 속뜻을 이 뭡니까 십자공이 편집자가 오타를 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십자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언은 십자형인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판본 연구입니다. 정확한 원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정본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금씩 다른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뭡니까? 차이를 찾다 보면 거기서 정확한 의미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내가 고고학자가 발굴을 통해서 그죠? 역사적 사실을 확정짓는 것과 유사하다. 문학 연구도 그런 물증을 토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목에 적어놨죠. 자, 세 사람의 시인 중에 첫 번째 시인의 김종삼은 어떤 음악이에요? 묘연한 음악이다. G 마이너와 같은 아주 좀 신비로운 음악이다. 이게 현실적인 음악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묘연한 음악이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은 하강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은 즉 작품의 의미나 주제는 신이 임재하지만 부재한다. 이게 상당히 모순되죠. 아까 그 돌각담에서 말했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돌각담. 그래서 신이 분명히 즉 기독교의 신이라고 말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돌각담을 인간적 노력을 계속하는 거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종삼의 음악은 묘연한 음악이고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움직임은 하강의 움직임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신이 임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재한다. 이런 이율배반성을 김종삼이 시 속에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다.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두 시인도 비교해 가면서 이 세 가지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